새벽 4시 30분 출근 준비를 하던 71세 김말자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버리고 이 집 팔자 최소 8억은 나온다니까? 평생 아들을 믿었던 말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기둥을 잡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풍경 속에 담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인천 구도심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이 시간, 낡은 연립주택 사이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말자, 71살. 그녀는 청소도구가 담긴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요. 허리가 뻐근했어요. 어젯밤 새벽까지 청소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오른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왼손으로는 녹슨 난간을 짚었습니다. 으윽!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말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오늘도 청소할 건물이 3곳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늦으면 자리를 잃을지도 몰라요. 요즘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싸게 일한다며 자꾸만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2월 초순의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말자는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더 바짝 조였어요. 이 목도리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였습니다. 7년 전 그가 떠나기 석 달 전에요. 길을 걷는 내내 말자의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전기세가 곧 나올 텐데, 손주 생일이 다음 주인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려나. 말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해도 돈은 늘 모자랐어요.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잠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10분을 기다리니 버스가 왔습니다. 말자는 청소도구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노인 무료 승차권을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요즘 말자에게 가장 큰 복지였어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집들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도 누군가는 밤새 일하고 있겠죠. 말자처럼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말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남편 박만수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힘내볼게요. 말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가 그리웠어요. 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남편도 아팠으니까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10분만 눈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릴 정류장을 놓칠까봐 완전히 잠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70평생 살면서 생긴 육감 같은 거였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말자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일터인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5시간 동안 복도와 계단을 닦아야 해요. 말자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손주들 얼굴도 봐야 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오후 2시
말자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8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하지만 경로당에는 꼭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말자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머, 말자 왔네. 말자야, 오늘 좀 늦었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말자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정혜가 말자 옆에 앉았어요. 정혜는 말자와 같은 나이였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적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정혜의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었거든요. 말자야, 점심은 먹었어? 응,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었어. 김밥 하나로 어떻게 일을 하니? 제대로 먹어야지. 정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사실 배가 고팠지만 밥값이 아까웠습니다. 경로당에는 오늘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구석에서는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이 있었고 창가에서는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너희들 오늘 아침 뉴스 봤어? 한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송옥순이었어요. 78살의 옥순은 경로당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뉴스? 저기 중앙동 사는 김씨 할머니 있잖아.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몰래 빼갔다며. 뭐라고? 경로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맞아. 연금 받는 통장을 며느리가 가져갔대. 할머니가 돈 쓸 일 있으면 일일이 며느리한테 손 벌려야 한다던데. 아이고, 그게 무슨. 옥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둥,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둥. 말자는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혜가 말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자야. 응? 요즘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인들 많아. 알지? 정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더라고.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혜는 계속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정혜의 말투가 진지해졌어요. 말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혜야. 우리 진우는 안 그래. 말자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우는 말자의 아들이었어요. 38살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진우 믿어. 착한 애잖아. 근데 말이야. 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등 돌리는 세상이야. 너도 조심해야 돼. 정혜야,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말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정혜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말자는 정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혜야. 근데 우리 진우는 정말 괜찮아. 며느리도 착해. 말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정혜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말자는 그 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진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말자를 잘 챙겨줬어요. 말자야, 혹시 진우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정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어요. 응, 있지. 3년 전에 3천만 원 빌려줬어. 전세 자금이 모자라다길래. 그 돈 받았어? 아직. 근데 곧 갚는다고 했어. 진우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말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말자야, 내 말 잘 들어. 가족한테 돈 빌려주면 차용증 같은 거라도 받아둬야 해. 차용증? 그게 뭔데? 돈 빌려줬다는 증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게 필요해. 말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식한테 차용증을 받으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정혜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식이 어떻게. 알아. 근데 요즘은 그래야 돼.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 정말로.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도 입을 다물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내일 일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진우 다르다고. 진우는 착한 아들이라고. 말자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청소할 곳이 2곳뿐이었거든요.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말자는 멈칫했어요. 현관문 앞에 커다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10개도 넘었어요. 무슨 일이지?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자는 숨이 막혔어요. 거실 곳곳에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에도 식탁 위에도 심지어 남편 사진 앞에까지. 집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서연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39살의 서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게 돼서. 무슨 소리야? 진우는 어디 있어? 그때 아들 진우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42살의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가져왔어? 엄마, 우리 집을 잃었어요. 진우의 말에 말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잃었다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집주인이 돈을 받고 잠적했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말자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애들은? 방에 있어요. 할머니 보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말자는 작은 방 쪽을 바라봤어요. 손주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12살 가은이와 9살 지훈이요.
잠깐만 있어봐. 말자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가은이와 지훈이가 바닥에 앉아 게임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지훈이도 뒤따라왔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은이, 지훈이 많이 컸네. 말자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진우와 서연이 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당분간만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좁은 집에 6 식구가 산다고요? 말자는 방이 2개뿐인 이 작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에요. 손주들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래, 얘들아. 들어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안방은 진우 가족에게 내주고 말자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벽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말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분간만이라고 했지. 곧 나갈 거야. 말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가 일어났을 때는 6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이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나 일 나가야 해서. 말자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말자를 따라왔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 준비해 둘게요. 돌아오시면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밖에서 먹을게. 말자는 현관문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남편 사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여기 있던 사진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제가 안방으로 옮겨뒀어요. 현관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그냥 옮긴 것뿐이잖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말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 가족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당분간만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안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 가구 배치를 바꿨어요. 말자가 좋아하던 화분도 베란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모았던 LP판도 어느새 창고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집이 너무 좁아서요. 좀 정리했어요. 서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하다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이 주일째 되던 날 말자는 남편 유품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가 열려 있었어요. 안에 있던 군복 배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이 상자 열었어? 네, 어머님. 정리하다가 봤는데 오래된 것들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버렸다고?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냥 낡은 물건들이었잖아요. 이제 쓸 일도 없고, 그게 내가 버릴 물건이야? 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집안일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야, 서연이가 아빠 유품을 버렸어. 엄마,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실수였을 거예요.
진우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집에 돌아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말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연아, 어디 아파? 말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어디가? 배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밥맛도 없어요. 서연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병원에는 가봤어? 아직요. 그냥 참고 있었어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뭘 참아? 당장 병원 가봐야지. 검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 부담 드리기 싫어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아픈데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간다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하려면 2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 검진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200만 원. 말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말자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말자는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말자는 저녁에 돌아와 서연에게 돈을 건넸어요. 서연은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님, 꼭 갚을게요. 제가 나중에 일 구하면. 됐어. 그냥 빨리 건강 챙겨. 말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서연은 돈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일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어요. 저녁 반찬거리를 사려고요. 아이고, 말자 씨 아니에요? 생선 가게 주인 박미숙이 말을 걸었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미숙이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요. 근데 말자 씨네 며느리는 돈을 잘 버나 봐요? 응? 무슨 소리예요?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숙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강남에서 봤는데 백화점 앞에서 쇼핑백 여러 개 들고 있더라고요. 강남? 말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이라고요? 네, 제가 시댁일 때문에 강남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며느리분 맞죠? 키 크고 머리 긴 분. 그럴 리가.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일 거예요. 서연이 강남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나 봐요. 미숙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반찬을 샀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남에서 쇼핑을 했다고요? 아픈 사람이 강남까지 가서 쇼핑을요? 아니야. 착각이야. 미숙이 언니가 잘못 본 거야. 말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서연아, 병원에는 갔어?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그래, 의사가 뭐래?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대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됐네. 큰일 아니면 다행이야. 말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진우와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말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배가 아프다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눴고요. 엄마, 내일 내 새 옷 사러 간다고 했지? 딸 가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자. 엄마가 사줄게. 말자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 옷을 사준다고요? 200만 원을 받아간 게 며칠 전인데? 서연아, 돈은 괜찮아?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제 친구가 좀 빌려줬어요. 그래. 말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말자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미숙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남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고. 백화점 앞에서요. 정말 서연이었을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는 착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를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서연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말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우리 믿어. 조금만 더 참자.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는다고요? 대체 무엇을요? 말자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요. 하지만 말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말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부터 말자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며느리를,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말자는 서연을 불렀어요.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웃으며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물어보세요. 며칠 전에 말이야. 강남에 간 적 있어?
말자의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강남요? 아니요, 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장에서 미숙이 언니가 그러더라고. 너를 강남 백화점에서 봤다고. 아, 그거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제 친구가 강남에서 만나자고 해서 잠깐 갔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를 상담받으러 갔다가요. 병원? 강남에?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원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한 줄 알았는데요. 네, 친구가 아는 병원이 강남에 있대서요. 그쪽이 더 정확하다고 해서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숙이 언니는 내가 쇼핑백을 많이 들고 있었다고 하던데. 아, 그건 친구 거예요. 친구가 쇼핑한 걸 제가 잠깐 들어준 거죠. 어머님, 설마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한테서 받은 돈을 쇼핑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전부 병원비로 썼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저도 이해해요. 요즘 뉴스에서 나쁜 며느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니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친구 쇼핑백을 들어준 것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를 만나야 했어요. 경로당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혜만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야. 어머, 말자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정혜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말자는 정혜 옆에 앉았어요. 정혜야, 나 상담 좀 해줘. 무슨 일인데? 말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정혜에게 털어놨습니다. 서연이 돈을 받아간 일, 강남에서 목격된 일, 어젯밤 대화까지요. 정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말을 다 듣고 나서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야, 내 말 잘 들어. 응, 그거 의심해봐야 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혜의 말에 말자는 놀랐어요. 너도? 응, 우리 작은아들 며느리가 그랬어. 처음엔 착하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드러나더라. 정혜는 몇 년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아들 며느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정혜 몰래 통장을 들고 나간 일까지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했어. 그때 변호사한테 도움받았지. 변호사? 말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식 며느리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긴다고요? 말자야, 요즘은 그렇게 해야 해. 특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해. 정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손녀 가은을 만났습니다. 가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은이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기분이 엄청 좋은가 봐요. 가은이의 말에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그래. 네, 매일 웃으면서 다니고 아빠랑도 재밌게 얘기하고요. 예전엔 맨날 싸웠는데 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이 기분이 좋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녁, 진우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엄마. 진우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서연이가 강남에 갔다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었어?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이를 의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어제도 서연이가 운 거 알아요. 엄마가 의심한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야, 엄마는 그냥.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전세 사기당하고 집도 없고.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의심하면 서연이가 얼마나 서러워요. 진우는 화를 냈습니다. 말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믿어주세요. 서연이도 저도 엄마 생각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우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자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자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며느리와 아들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말자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작은 방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만수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곧 무언가 터질 거라는 거였어요. 말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무섭고 아파도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정말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새벽 4시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청소할 곳이 4군데나 됐습니다. 일찍 나가야 했어요.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어둠이 보였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으로 가려던 순간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는 걸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와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점점 의심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나.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집을 팔면. 서연의 말에 말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걱정하지 마. 이미 부동산이랑 얘기했어. 이 집 최소 8억은 나온대. 8억? 서연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말자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도 우리한테 6억 이상은 남아. 진우의 말에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근데 여보,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 그냥 하면 돼. 어차피 집 명의가 엄마 거니까 서류만 받아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서류를 받아내는데? 쉽지. 엄마 요즘 건강 안 좋잖아. 병원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고 거기서 서류에 사인 받으면 돼.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할 거야. 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내가 알아봤어. 공증만 받으면 명예 이전할 수 있어. 언제 할 건데? 다음 주. 법무사 약속 잡아놨어. 걱정하지 마.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어떡해? 알면 어때? 그때는 이미 늦었지. 집은 팔렸고 엄마는 요양원에 있을 텐데. 그래도 서연아, 우리 인생 생각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전세 사기 당하고 빚에 쪼들리고. 이게 기회야. 엄마 집만 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말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명의를 몰래 이전하겠다고.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42년을 키운 아들이요? 말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아들 부부가 들을까 봐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말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1시간 같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어떻게 나한테 내 아들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말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말자는 기계적으로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아들의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할 거야.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첫 번째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말자는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말자는 걸레로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두 번째 일터로 이동했습니다.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말자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끝냈어요. 더 이상 일터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를 만나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경로당 문을 열자 정혜가 보였습니다. 말자는 정혜에게 달려갔어요. 정혜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말자를 바라봤어요. 말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정혜야, 나. 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혜는 말자를 안았습니다. 말자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말자는 정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정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정혜는 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자야, 이제 결정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집 빼앗길 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 만나자. 지금 당장.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한지훈 변호사라고. 정혜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말자는 정혜의 손을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말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들과의 싸움, 며느리와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이요. 말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 수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자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말자는 정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말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말자야, 괜찮아.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큰아들이 대학 때 과외받던 선생이었거든.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정혜가 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공간이 보였어요. 책상 뒤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혜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말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말자 어르신이시죠? 한지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의자를 권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상담은 무료입니다. 정혜 선생님께서 사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혜도 옆에 앉았어요. 그럼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훈이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갑자기 들어온 일, 서연이 돈을 받아간 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요.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아드님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어르신은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요양원까지 가시게 될 수도 있고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혜가 말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요. 지훈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긴장한 채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증거 확보입니다. 어르신이 들은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녹음요?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쉽게 녹음할 수 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대화하는 걸 녹음하세요. 특히 집을 팔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요.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앱을 열어서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두 번째,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세요. 며느님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언제 줬는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200만 원을 줬어요. 그 내역이 통장에 있나요? 네, 은행에서 찾아서 줬어요. 좋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출력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증거가 돼요. 지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어요. 세 번째, 집 열쇠를 교체하세요. 열쇠요? 네, 지금 아드님 부부가 집 열쇠를 갖고 있죠? 만약 어르신이 집을 비운 사이 뭔가 할 수도 있어요. 서류를 가져간다거나 물건을 옮긴다거나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일까지 생각해야 하다니요. 열쇠는 어떻게 바꿔요? 자물쇠 가게에 가시면 바로 교체해 줍니다. 비용은 5만 원 정도 들어요. 제가 아는 곳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자물쇠 가게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네 번째, 재산 신탁을 고려하세요. 신탁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예요. 신탁을 하면 아무도 함부로 집을 팔 수 없어요. 어르신 동의 없이는요. 지우는 신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말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말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아드님 부부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 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자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정혜가 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자야, 잘하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말자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써줬어요. 말자는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해 오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자와 정혜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말자야,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나기도 해.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집이야. 내 인생이고. 정혜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자물쇠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서 바꿔드릴게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새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일찍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러셨구나. 저녁 곧 할게요. 말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지훈이 준 종이를 꺼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통장 정리, 열쇠 교체, 신탁 준비. 말자는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지훈이 알려준 대로요. 이제 시작이야. 말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인생을 지킬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말자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와 서연은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오전에 같이 병원 가시죠. 건강검진 받으러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순간 긴장했어요. 이게 바로 지훈이 경고했던 거였습니다. 병원? 나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가자. 내일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청소일. 갑자기 급하게 들어왔어. 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꼭 가세요. 그래, 알았어.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자의 반격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거였어요. 말자는 청소 일을 마치고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최근 6개월치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출력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말자는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를 보니 확실했어요. 서연에게 준 200만 원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현금 인출 200만 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이 알려준 대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물쇠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와주실 수 있나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주인의 대답에 말자는 안도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말자는 일부러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나 경로당 갔다 올게. 오후에 프로그램 있어서.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도 곧 나가봐야 돼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경로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어요. 2시 정각 자물쇠 가게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집으로 안내했어요. 빨리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주인은 능숙하게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새 열쇠 2개를 말자에게 건넸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새 열쇠로만 열려요. 예전 열쇠는 소용없어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5만 원을 건네고 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말자 몰래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말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핑계를 생각해냈어요. 저녁 6시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진우는 당황했어요. 열쇠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열쇠가 안 돌아가는데요? 말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열쇠를 바라봤어요. 이상한데. 분명 우리 집 열쇠인데. 아, 그거.
오늘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꿨어. 문이 잘 안 열려서. 말자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요? 그럼 새 열쇠는요?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나 하나면 되잖아.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도 뒤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열쇠 바꾸셨어요? 응, 고장나서. 서연은 잠시 말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말자는 알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말자는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녹음 버튼을 켜둔 채로요. 이틀째 되던 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말자가 작은 방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진우와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물쇠 바꾼 거 이상하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고장났다고 하셨잖아. 그게 이상하다고. 멀쩡하던 자물쇠가 갑자기 고장날 리가 없잖아. 게다가 새 열쇠를 우리한테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말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네? 그런 것 같아.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우리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설마. 엄마가 뭘 알아? 그냥 조심하는 거겠지.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다음 주 화요일에 법무사 오기로 했잖아. 그때까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구슬릴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자는 10분 넘게 녹음했어요.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말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돼요. 말자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들 부부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말자는 매일 웃으며 밥을 차려줬어요. 손주들과도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손녀 가은이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 항상 기분 좋지.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한 칼을요. 목요일 오후 말자는 다시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혜도 함께였어요.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지훈은 말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말자가 적어온 일지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이 결정적인 날이 되겠네요. 아드님이 법무사를 데려온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르신 집으로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준비하세요. 뭔가요? 마음의 준비요. 그날은 힘들 겁니다. 아드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날이니까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훌륭하십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혜가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말자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고마워, 정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다음 주면 끝이야.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서연아,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요. 폭풍전야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어요.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 해. 말자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침 9시 진우가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우가 회사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늘 법무사가 오니까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집에 계실 거죠?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입술도 빨갛게 칠했습니다. 응, 오늘은 집에 있을게.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얼른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문 밖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법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법무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법무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는 말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어요. 역시 회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 법무사님 오셨네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우야, 오늘 무슨 일이야? 말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진우는 법무사 옆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엄마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요. 재산 보호? 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탁 같은 걸 해두는 게 좋대요. 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진우의 말에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말자 앞에 내밀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뭔데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입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거죠. 어르신이 편하시라고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요. 잠깐만요. 말자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진우와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요? 그냥 사인하시면 되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말자의 말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무슨 변호사요?
법무사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 내 변호사한테 확인받고 싶어.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네, 집에 법무사가 와 있어요. 말자의 전화에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변호사 부른 거야. 이런 중요한 일은 확인받고 해야지. 말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사인 안 할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지훈은 말자에게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지훈은 진우와 서연 그리고 법무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말자는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재산관리 위임이 아니라 명예 이전 동의서네요. 지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이 서류에 사인하면 집 명의가 아드님에게 넘어가요. 그럼 아드님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있고요. 그게 무슨...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수 법무사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어르신을 속인 거죠. 지훈의 말에 법무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의뢰인이 누군데요? 박진우 씨입니다. 법무사는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우야. 말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넌 나한테 뭘 하려고 한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닥쳐요. 말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한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자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며느님께 법적 고지를 하겠습니다. 지훈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내용, 그리고 법적 경고문까지요. 진우는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박진우 씨, 차서연 씨, 두 분은 김말자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말자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둘, 오늘로 끝이야.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법무사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말자, 지훈, 그리고 진우 부부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내렸어요. 하지만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우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로요.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왜 요양원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 녹음 파일에 다 있습니다.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 6억을 챙기겠다고 하셨죠. 지훈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법무사를 부른 건 뭡니까?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한 건요? 지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전세 사기 당하고 빚에 쪼들리고 애들도 학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거짓말 마. 너 녹음 파일 들어봤어? 내가 한 말 기억나? 말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6억을 챙긴다. 그게 내가 한 말이야. 내 입으로 직접 한 말이라고. 말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이게 자신이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라니.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연은 말자의 발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발을 뺐어요. 용서? 너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진우 씨, 차서연 씨, 이건 어르신에게서 받아간 돈의 내역입니다. 200만 원이죠. 병원비로 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건 차서연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매장 영수증입니다. 같은 날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250만 원짜리를 현금 200만 원 나머지 신용카드로 50만 원 나누어서 구매하셨네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병원비로 쓴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변호사까지 부르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고? 내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저도 살아야 해요. 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엄마는 혼자잖아요. 이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뭐 하려고요? 진우의 말에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라고요? 그래서 집을 빼앗아도 된다는 건가요? 진우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이제 늙었어요.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요?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요. 지훈이 진우를 제지했습니다. 박진우 씨,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협박하는 건 또 다른 범죄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우는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본인의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우는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야, 서연아. 너희 둘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눈이 커졌어요. 엄마, 지금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엄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제발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말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라고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어르신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금 고소하지 않는 건 어르신의 선처입니다. 지훈의 말에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말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진우와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말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안 됐어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한지훈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자 옆에 앉았어요. 힘드시죠? 하지만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요. 어르신은 당연한 걸 하신 겁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신 거예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들을 쫓아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당연히 힘드시죠. 하지만 어르신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나가고 말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너무 긴 하루였습니다. 말자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만수야, 내가 잘한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말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승리했지만 상실의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 가족이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말자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박스 테이프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진우와 서연이 나누는 대화 소리.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말자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냥 놔둬. 빨리 싸자.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후 3시 마지막 박스가 나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갑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진우는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끝내 나가지 않았어요. 가자. 서연이 진우를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 사진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화분도 다시 거실에 있었고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이 너무 컸어요.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 가족이 쓰던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말자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우의 글씨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올림. 말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진우야. 말자는 작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제 이 집에는 말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어요. 손주들이 잤던 이불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이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킨 건 집인데 잃은 건 자식이구나.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어요. 집도 지켰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말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만수야,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 말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밥 한 공기를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은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말자는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아들 생각이 났어요. 손주들 생각도 나고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연락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정혜에게서 온 것뿐이었습니다. 말자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말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만수야, 내가 잘한 거 맞지? 말자는 또 물었습니다. 남편에게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아들을 쫓아냈어. 손주들도 못 보게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말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플까?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을 지켰지만 외로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문득 말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는 걸요. 내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말자라는 사람은요.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은 말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집도 며느리의 집도 아닌 말자의 집이요. 처음으로 그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말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자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어요. 71살이지만요. 너무 늦은 걸까?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71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하지만 정혜의 말이 떠올랐어요. 말자야,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말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말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말자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만수야. 이제 나도 살아볼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말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방을 다시 꾸미는 거였습니다. 진우 가족이 쓰던 방이었어요. 말자는 그 방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군복 배지, LP판, 오래된 사진들, 서연이 버리려 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말자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마당에 나갔습니다. 국화 화분을 꺼냈어요. 말자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서연이 베란다로 치워뒀던 거예요. 화분을 햇볕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지훈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산 신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어르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은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말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시는 게 익숙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우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아요. 네, 생각해 볼게요.
사무실을 나와 말자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산책이었어요.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수채화 초급반 모집.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말자는 공지를 물끄미 바라봤습니다. 그림이라 해본 적은 없지만 흥미로웠어요. 한번 해볼까?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말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은이었어요. 손녀 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아? 네, 할머니. 저예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는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가은아, 어떻게?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도 돼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내일 학교 끝나고 갈게요. 엄마 아빠는 모르게요. 알았어. 할머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말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가은이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깨끗하게 해놔야 했어요. 거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가은이가 좋아하던 과자도 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혼자가 되고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말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요. 그리고 혼자여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걸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말자는 청소 일을 줄였습니다. 하루 한 곳만 청소하기로 했어요. 몸도 힘들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말자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벌써 석 달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같은 반 수강생 박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0대 후반의 순이는 말자와 금방 친해졌어요. 당연하죠. 이거 하는 게 요즘 제일 재밌어요. 말자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닷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이 바다를 그려볼 거예요. 말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파란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조심스럽게 칠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말자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어설프지만 예뻤어요. 말자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말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상인들이 말자를 반겼습니다. 말자 씨, 요즘 얼굴이 참 밝아졌어요. 그러게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말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 특별한 건 없었지만 매일이 좋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은이었어요. 할머니. 가은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왔습니다. 부모님 몰래요. 말자는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가은이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부엌으로 가서 간식을 꺼냈어요.
가은이가 좋아하는 호떡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응, 바다 그림 그렸어. 보여주세요. 말자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바라봤어요. 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아니야,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가은이의 칭찬에 말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은이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그래요. 자주 싸워요. 그래. 근데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가은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가은아. 할머니가 내 편이라는 거 알지? 네,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가은이가 돌아간 후 말자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빈 벽이었어요. 말자는 오늘 그린 바다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어울렸어요. 집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정혜가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혜는 말자를 물끄미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혜의 말에 말자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말자는 살아있었어요. 진짜로요. 정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가 한 거야.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정혜는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마당에 나가 국화를 바라봤어요. 꽃이 만발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만수야,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말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말자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71살 김말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말자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말자를 맞았어요. 이곳은 말자의 집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말자만의 공간이요. 말자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새벽 4시 30분. 인천 구도심 골목에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말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청소일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말자는 하루 한 곳만 청소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한 살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있었고 백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깨가 덜 처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말자는 허리를 부여잡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말자는 목도리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남편이 준 목도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워했지만 아프지는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말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올랐어요. 노인 무료 승차권을 보여줬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말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에는 청소, 오후에는 문화센터 수업, 저녁에는 정회와 저녁 식사.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충만한 하루였어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들을요.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첫 번째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말자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질질 끌지 않았어요. 건물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요. 일찍 끝내야 오후에 수업 가죠. 말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비원도 웃었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말자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움직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오랜 세월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말자에게는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그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손녀도 있었습니다. 청소는 그저 말자의 삶 중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3시간 후 청소를 마쳤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챙기고 건물을 나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말자는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말자 혼자만의 그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충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말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 보고 싶어요. 말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 사랑해, 우리 가은이. 문자를 보내고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수야,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말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71살 김말자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요. 그리고 그 자유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말자의 하루요. 말자만의 인생이요. 말자는 웃었습니다. 행복하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도록 지켜준다고 믿었던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한번 용기를 낸 선택이 남은 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말자가 깨달은 건 거창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한다. 반대로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삶도 나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늦게 배웁니다. 하지만 늦게 배운 진실일수록 더 오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빛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경 속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은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는 작은 응원입니다.